미적 판단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 또는 아름답지 않다에 대한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앞서 미적 감정 단계에서 느낀 아름다움이 보다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쾌감이라면 미적 판단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대상을 미적으로 평가하는 이성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축물을 보며 이 건물은 비례가 우아하고 재료 조합이 세련되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미적 판단입니다. 감정 관련 모듈까지 함께 작동함이 밝혀졌습니다. 책 아름다움과 예술의 뇌과학에서는 내측 안화 전두 피질은 미적 판단의 경우에만 활성되었으며 밝기 판단의 경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밝기가 더 밝은가 어두운가 같은 단순 지각 판단을 할 때는 활동하지 않던 뇌의 안화전두 피질이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가를 판단할 때는 강하게 활성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뇌 과정에는 감정적 평가가 깊숙이 관여한다는 증거지요. 즉 미적 판단은 단순한 정보 판단이 아니라 불쾌의 정서 평가가 얹혀진 복합 판단입니다. 건축물을 볼 때도 우리는 미적 판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감탄이나 아쉬움의 감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멋져, 아름다워 라고 판단할 때는 마음도 흡족해지고 촌스럽네 라고 판단할 때는 약간 불쾌감이 따라오긴 합니다. 미적 판단에는 개인차와 문화차도 크게 작용합니다. 전통적인 건축 미학의 기준이 현대 사용자들에게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최신 트렌드 디자인이 어떤 이들에겐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높은 미적 판단을 받는 공간을 창출하는 일은 건축가들의 도전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뇌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패턴과 조화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과도한 단조로움도 과도한 복잡성도 싫어하고 적당한 수준의 복잡도를 아름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신경미학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흔히 보이는 형상에 인간이 끌리도록 진화했다는 가설도 있죠. 이러한 보편 경향을 이 디자인에 녹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미적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적 판단은 학습과 문화의 영향도 크기에 시대를 앞서가는 참신한 미를 선보여 초기에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가는 미적 판단에 대해 겸허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함이란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판단이자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도적 태도란 사용자들의 미적 경험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획일화된 미적 공신을 맹신하기보다는 인간의 뇌와 감각이 무엇을 아름다워하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새로운 창의성을 불어넣어 낯설지만 설득력 있는 아름다움을 제안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미적 판단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건축가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 그 공간의 미를 재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건축은 결국 미적 판단의 재평가를 이끌어내니까요. 중요한 것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겉모습 평가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끼는 총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선 모든 단계, 자극부터 정동, 인지적 경험까지를 잘 설계했다면 미적 판단 역시 좋은 방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결정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그 공간에서의 행동이나 향후 선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예컨대 이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지 말지, 이 건물을 다시 찾아올지 말지 같은 현실 행동 결정이 내려집니다. 앞서 이 공간에 대해 축적된 모든 지각, 감정, 평가의 결과가 모여 행동을 이끄는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편 결정은 반드시 크고 거창한 것만 가리지 않습니다. 몇 분 더 머물까? 사진을 찍어볼까? 친구에게 추천해야 할지와 같은 작은 결정들도 포함되지요. 건축 공간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이라면 방문객이 오래 머물고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공공 공간이라면 이용자가 행동을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뇌과학 기반의 디자인은 이미 이런 디자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동선을 설계할 때 사용자의 무의식적 선택 패턴을 고려하거나 안내 표지판의 색상과 위치를 최적화하여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있습니다. 책 Cognitive Architecture에서는 They employ biometric tools such as eye tracking to predict experience and evaluate how unroutable or avoidant a new structure or streetscape may be before it is built 라고 서술합니다. 이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무의식적 접근, 회피 행동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이 트래킹, 뇌파 측정 등을 활용해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멀어지게 하는지 데이터를 얻어 디자인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정 단계에서 건축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사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가치 판단으로 행동할 것이라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계단을 이렇게 넓고 밝게 디자인했으니 당연히 많이 이용하겠지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익숙한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벤치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겠지 예상했지만 앉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례들은 사용자 결정이 단순히 논리로 예측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결정이 앞 단계들의 미묘한 영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넓고 밝게 해도 심리적으로 폐쇄감이 느껴지는 위치라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더 안전하게 느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벤치가 아주 편리해 보여도 그 주변이 너무 공개된 느낌이라면 사람들은 앉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정서까지 고려해야 사용자의 실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 단계에서의 핵심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셜한 디자인이나 행동 경제학적 디자인 등이 이를 응용한 분야입니다. 건축가는 사용자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길 바라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 결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환경을 짤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건축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돕습니다. 예컨대 쓰레기통의 위치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심결에 쓰레기를 버리게 한다든지 계단을 매력적인 동선의 일부로 만들어 엘리베이터보다 더 먼저 눈에 띄게 하는 식이지요. 이처럼 결정 단계까지 염두에 둔 설계는 공간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행동하게 만드는 무대로 끌어올립니다.